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점과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워맨 신박 오늘 7월 2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이 지나면서 확실히 이제 장은 계속 이렇게 반등을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반등을 계속 모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서 이번에 좀 위에서 물린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반대 매매도 나오고, 또 바닥에서 어제 뭐 어떤 댓글 보니까 레버리지를 사셨다라는 댓글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네, 밑에서 또 단기 매매로 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이 V자로는 못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처럼 정강후약의 일봉 모습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스물스물 올라갈 건데, 지금은 일단 바닥 따지기에서는 막 또 매도와 매수가 막 부딪히면서 변동성이 좀 있을 겁니다. 자, 댓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종부자님, 유미님, 인생이망님, 민정님, 지우 아테너호님, 아천님 쭉 댓글 남겨주셨고요. 오늘 오전에 반등, 오후에는 재하락장이네요.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하셨고, 오늘 시장이 기분 좋게 상승하며 시작했지만 장 후반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하셨고요. 뭐 고점에서는 또 항상 반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좀 이 강세장에서는 전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 그것도 다 소화하고 또 막판에 확 올려버리고, 그죠? 네, 그런 게 이제 자주 나오는 시장이 강세장이고, 아침에 강하게 시작했다가 또 밀리고, 이런 모습이 또 약세장의 모습인데, 지금은 이 가격이 너무 이번에 고점 대비해서 9,300에서 6,500이 깨졌으니까 단기간에 너무 급락했잖아요. 단기간에 너무 급락하면, 지난번 이란 전쟁 때도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 이 피보나치 수열로 해서 거의 뭐 약한 시장은 낙폭의 한 35% 정도밖에 회복을 못 하고요. 그렇게 나쁜 시장이 아니면 낙폭의 한 63% 정도까지는 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한 시장도 이 정도 빠졌으면 낙폭의 30%면 이번에 거의 3,000포인트 빠진 거잖아요. 그죠? 9,300에서 6,400 왔었으니까. 그러면 뭐 2,900포인트 빠졌다고 치고요. 여기서 30%, 870 정도 되고, 여기에다가 6,450 이렇게 더하면 일단 아무리 약해도 7,300 정도까지는 절반등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낙폭의 50%를 회복한다. 그러면 한 1,500 정도 더 하면 되니까, 아까 6,500에서 1,500 더하면 8,000이잖아요. 그죠? 금리만 좀 호르무즈 해협 쪽이 다시 좀 정상화되면서 유가도 다시 한 75불 아래로 확 빠져주고, 그러면 금리도 다시 한 4.3, 4.2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그 정도만 이래 빠져줘도, 그러면 한 7,500에서 8,0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중동의 이 불안한 모습으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 반등을 하는데 바지가랑이를 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동남아시아 금융위기 이야기가 살짝 들리는데, 유가가 올라 납사도 오르고 일회용품들, 특히나 의료기자재 때문에 동남아 같은 신흥국 공공의료는 시스템 붕괴 직전입니다. 닷컴 가기 전에 96년 그런 위기가 있었고, 이번에 AI 버블도 그럴까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긴 한데, 태국 주가지수 보면 오르고 있습니다. AI에 완전하게 소외된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하다가 지대만 잔뜩 올라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가계부채로 금리도 못 올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수 경기 침체까지 연결된 국가죠. 금리가 1%대라고요. 태국이 그래요? 신흥국 금융위기가 온다면 태국도 주저앉아야지요. 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AI에 대한 쏠림 완화 중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안 아픈 곳이 없다. 유유.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우리 메뚜기 3분 요리님이 좋은 댓글 남겨주셨네요. 부질없는 질문 같지만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립니다. 전무님 보시기에 올해 안에 삼성과 닉스가 전고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요? 하셨어요. 네. 일단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이 반도체 가격 상승에 의해서 천문학적인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1년 전에 이 정도로 벌 줄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올해 5월, 6월 계속 지나가면서, 와, 이 정도로 벌지는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정고점을 뚫으려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게 추정치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 6월 달에 나왔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에 1630불짜리 리포트 나왔고, 그죠? 그러다가 최근에 몇 개 기관들이 또 꺾었잖아요. 꺾었는데, 그 주가 목표치를 꺾은 거가 무색할 정도로 또 막대한 이익이 여기서 컨센보다 아니야 이거 여기서 또 더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나와야 이제 뚫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최태원 회장님이 또 그랬잖아요. 여기서 가격이 더 오를까봐 걱정이라고. 더 오르면 더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여기서 이제 좀 적당히 오히려 반도체 가격을 오히려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고점에 돌파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제가 못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컨센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이 앞으로 한 달, 두 달 뒤에 실적 상향 조정이 되면서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제 뚫을 거고요. 단지 이번에 반도체 대책을 토요일 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 쭉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자료에는 결국은 반도체 수출 금액이 중요한데, 그 수출 금액이 2015년에도 그랬고 2018년에도 그랬고, 결국 수출 금액이 이제 꺾이기 한두 달 전부터 주가가 빠졌는데, 조금 빨리는 한 3개월 전부터 반도체 수출 금액이 앞으로 3개월 뒤에 이제 꺾이기 시작할까? 반도체 수출 금액은 거의 고정거래 가격 곱하기 Q로 결정될 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Q가 줄어들 수 있나? Q가 지금 줄어들 수 없잖아요. 여전히 제발 좀 주세요 하는 상황이고, P가 꺾여야 되는데 P가 지금 보면 꺾일 조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스팟 가격이 지금 고정거래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 금액이 안 꺾이고 계속 이렇게 최소 8월 달까지는, 9월 달부터는 이제 증감률은 꺾입니다. 증감률은. 근데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수출 금액이 계속 치고 올라갈 거라 가지고 저는 반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반. 요즘 제일 많이 들어오는 유튜버입니다. 6월에 반도체 고점이라고 하신 것도 주식은 쌀 때 사야 한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만피 가는 줄 알고 고점에 반도체 사서 마이너스가 크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아프지만 영상 보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2, 3개월 안에 반도체 고점 못 가면 매도하고 박앤세일 중인 종목 관심 가져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설사 정고점을 돌파 못하더라도 일단 실적이 계속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래서 9월에서 한 10월 요 2, 3개월 안에 돌파 못하네.
예, 돌파 못하면 그동안에 반도체 때문에 못 갔던 이 우산 주식들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그쪽으로 가서 또 회복하면 됩니다. 저는 정말 하루 3시간은 전무님 영상 보네요. 남편 얼굴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흐흐 하셨습니다. 갑자기 전무님 말씀 듣다가 제 아픈 기억에 바이오 주식 찾아보았는데 거래 정지이네요. 무식하게 지인의 추천으로 매수해서 3천만 원 넘게 수업료 내고 손절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 운이 좋았습니다. 첫 주식 투자에서 입은 큰 손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최슬리와 함께 금융무사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무한한 감사드리며 채밀턴으로서의 길을 천천히 오랫동안 걸어 나가겠습니다. 또 한 번 다짐하네요. 제가 예전에 강북 아파트 집 한 채 날렸다고 했잖아요. 많습니다. 저라고 뭐 없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트라이 앤 에러 시도해보고 실패도 하고 여러 번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 이제 튜닝을 했죠. 튜닝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러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나의 실력과 운때가 딱 맞아졌을 때 그때 과거에 잃었던 것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거의 손실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또 돈 빌려준 거 떼인 거 뭐 그런 걸로 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다 하나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 자동차도 타고 다니다 보면 뭐 접촉 사고도 있고 네, 수리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완벽한 인생 없습니다. 또 그 만델라 선생님의 그 명언이 또 생각나네요. I never lose, 그죠? Either win or learn. 네. 주식하니까 이런 참 좋은 명언도 배우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수학을 좋아하고 확률을 찾기 위해 조건을 만들어서 코스피 차트를 전부 대입해 보기도 합니다. 연구하는 재미가 있어요. 네. Simple is the best. 네, 코덱스 200 열심히 줍줍하고 있습니다. 네, 잘 모를수록 심플하게. 근데 잘 많이 알수록 또 심플하게 돼 있습니다. 애플이 그 전에 나왔던 스마트폰 중에 이 블랙베리 보면 막 이 핸드폰에 막 이 기판이 막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애플 아이폰이 한 방에 얼마나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굉장히 심플하게. 항상 이렇게 simple is the best. 지난 4월에 일임 예약했다가 집안에 일이 생겨 못 가고 이제야 28일에 예약하고 대표님도 뵐 수 있을련지 오시면 저는 항상 다 인사드립니다. 48년 할머니는 좀 설렙니다. 부산 할머니가 그동안 세종시로 이사도 하고 세종시 할머니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꿈속에 이 시장이 어지러울 때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씩 악몽 꾸잖아요. 악몽 꾸는데 막 로봇이 막 계속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망가는데 계속 쫓아오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딱 마주쳐서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그 로봇이 48년생 잠깐만요. 그 원장님이 48년생인가 46년생인가 네. 저기 부천의 1호 안과 원장님이 경남여고에 나오신 48년생인가 46년생이신데 갑자기 그 로봇이 그 원장님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로봇으로 바뀌면서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지나가시면서 그 꿈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 환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장에 그렇게 베테랑 오랫동안 살아남은 베테랑이지만 그 꿈을 꾼 게 재작년 그 막 국장 탈출 진흥수 나하고 막 또 시장이 이래 어지럽고 그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막 꿈에서도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막 하지만 애를 써도 뭐가 안 풀릴 때, 내 노력으로 안 될 때, 이 시장은 돈은 시장이 벌게 해주는 거라 했잖아요. 시장이 안 될 때는 제가 뭐 아무리 한다고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항상 그런 악몽을 꿔요. 예, 옛날에 보면 막 독이 들어가 있는,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 주사기 들고 막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로봇 자주 등장합니다. 옛날부터. 로봇이 쫓아오고 악당들이 막 쫓아오고. 네.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주옥 같은 말씀 새기기 좋은 노트 구매했어요. 하루하루 강의 요약하니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적으셔야 됩니다. 적자 생존이라고 했잖아요. 적는 자가 살아납니다. 아니면 자꾸만 후회하시거든요. 결과만 보고 후회하시면서 나는 그 시점에 왜 이 주식을 샀고 나는 그 시점에 왜 이 주식을 팔았는지 그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좋거나 안 좋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커버드콜 보유한 적이 있는데 절대 비추입니다. 고배당처럼 주지만 원금이 그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손해입니다. 네, 경험담을 또 적어주셨네. 그래서 simple is best라는 아까 말대로 뭐 막 현란하게 그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예전에 제 업계 후배 중에 걔도 뭐 이 선물 옵션 투자 전략 보고서도 줬고 증권사에서 굉장히 그 브라이트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본인도 운용을 한번 해보겠다고 증권사 프랍에 들어간 거예요. 증권사 프랍에 들어갔는데 한 3개월 좀 지나니까 그 프랍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걔는 도대체 포지션이 얘는 뭘 하는 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식을 사고 그걸 선물로 해지하고 그 선물을 다시 옵션으로 해지를 하고 옵션 중에서도 콜, 풋 막 섞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와, 어떻게 이런 무슨 콜하고 풋하고 막 섞여 있으니까요. 대단해 보이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3개월 동안 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익이 나지도 않고 손해가 나지도 않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피드백을. 그래서 결국 1년 동안 그러다가 수익 제대로 한번 내지 못하고 별로 터지지도 않고 그래서 1년 만에 잘렸어요. 그래서 항상 simple is the best입니다.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빠질 것 같으면 파는데 그것보다 더 심플한 거 싸면 사고 비싸면 팔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주식으로 그죠? 좋은 주식으로 싸면 사고 비싸다 싶으면 팔고. 안녕하세요. 지난 4월 중순 싱가포르에서 방문하여 일임을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흘렀네요. 아니 겨우 3개월인데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투자는 10년 넘게 해오고 있었지만 작년 6월부터 유의미하게 큰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작년 11월 조정과 올해 3월 조정장도 적절한 현금 비중과 저점 매수를 통해 잘 버텨왔었습니다. 하지만 일임 이후 너무 방심했던 탓일까요? 이번 조정은 진폭도 크고 아찔함도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골프로 치면 프로가 우리 팀으로 조인한다고 안심한 나머지 핸디캡 1번 홀 좌우 오비 구역에서 너무 자신감만 믿고 샷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매일 채슬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여전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채슬리와 포썸 플레이를 한다는 마음으로 매샷 한타
신중하되 서로 의지하며 즐겁고 보람찬 투자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국에도 더 자주 방문하며 최설리와 함께 할 재밌는 투자 여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누구신지 저는 기억이 납니다. 골프로 비유를 많이 해주셨고, 싱가포르에서는 그 바로 다리 건너서 조바루 가가지고, 그죠? 거기에 말레이시아의 땅인데, 거기서 많이 골프 치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쉽게끔, 미국의 대통령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그걸 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총 8번이 있다고 하며, 핸디캡 1번, 그 다음에 핸디캡 18번, 골프 안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18개의 홀 중에서 제일 쉬운 홀이 핸디캡 18번이고요. 제일 어려운 홀이 핸디캡 1번 홀입니다. 1번 홀에서는, 그 초보자분들은 거기서 막 더블 보기, 트리플 보기, 양파 뭐 이렇게 점수를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들도 이 핸디캡 1번의 홀에서는 파하면 진짜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핸디캡 1번 홀이다 딱 싶으면 아마추어 분들은 내가 여기서 보기만 해도 잘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쳐야 되는데요. 그런 핸디캡을 이해를 못 하시는 초보 분들이 뭐 쉬운 홀이나 어려운 홀이나 이제 막 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홀에서 공격적으로 하면 점수를 많이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중에 대통령 2년차의 하반기가 핸디캡 1번이라고 그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도 핸디캡 1번 홀에서 양쪽 전부 오비인데 빵 질렀는데 또 딱 가운데 떨어지고 하면 그게 또 짜릿한 그런 맛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기를 할 때는 저는 항상 보거든요. 핸디캡 1번이야. 그래서 예전에 2000에 마이다스 밸리라고 한국에 있는데 그 마이다스 밸리의 18번 홀이 거의 400m 되는 핸디캡 1번 홀입니다. 420야드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마지막 홀이에요. 마지막 홀인데 그게 파4다 보니까 드라이버를 딱 쳐도 많이 남죠. 많이 남는데 이게 약간 휘어져 가지고 그 그린을 가기 전에 호수가 있습니다. 좀 큰 연못이 있는 거죠. 연못. 큰 연못이 있는데 거기를 넘겨쳐야 되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치면 한 180에서 200야드를 치면 다이렉트로 가고 근데 딱 제가 보고 그날 그 마이다스 밸리를 거기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회장님하고 처음 갔었는데 거기서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돈을 다 따고 있었는데 그 홀에서 만약에 더블 보기 이상을 하면 그러면 돈을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다가 거기서 우드로 바로 지르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캐디분한테 7번 아이언 달라고.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질러친 게 아니라 옆으로 끊어가는 전략으로 투혼을 노리는 게 아니라 따박따박 해가지고 3온에서 투파타 전략으로 7번 아이언 달라고 딱 하는 순간 그 회장님의 얼굴이 표정이 확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네가 여기서 다이렉트로 질러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호기롭게 칠 거라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7번 아이언 주세요 해가지고 옆으로 140야드 그 다음에 웨지로 3온에서 진짜 3온에서 딱 투파트로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나의 실력만 믿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골프라는 운동이 보면 자연과의 싸움이거든요. 그 자연과의 싸움인데 인위적으로
예, 벙커도 만들어 놓고, 연못도 만들어 놓고, 뭐, 나무 숲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게끔도 만들어 놓고, 바람도 불고, 네, 그 자연과의 싸움에 내 마음을 관리를 하면서, 네, 전략적으로, 그리고 확률적으로, 골프도 보면 뭐 확률적으로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보면 주식이든 골프든 어떤 스포츠에서 보면 너무 이제 한 방을 좀 노리시는 그런 성향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이거 갑자기 이제 골프 얘기가 나와서 요즘 이제 골프 안 치고 축구로 전향한 지 꽤 됐는데 한창 옛날에 골프 많이 칠 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시장에도 핸디캡이 있다. 네, 그 핸디캡이 어려운 홀에서는 우리가 수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쉬운 홀에서는 또 강세장이 돌아오고 코로나 때가 되게 어려운 장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주가는 싸졌죠. 연준이랑 중앙은행들은 전부 제로금리 만들어줬죠. 돈을 풀어주죠. 네, 완전히 그게 바로 핸디캡 18번 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 무서워하고 그 땅 짚고 헤엄치기의 장인데 밑에서 뭐 한 번 더 빠지니까 곧버스를 사서 막 어렵게 오히려 굉장히 심플한데 어렵게 매매 전략을 구사하다가 거기서도 많이 좀 다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의 분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내가 돈을 벌기 쉬운 시장인지 아니면 수비를 해야 되는 시장인지. 아무튼 요 한 3개월 잘 버티잖아요. 잘 버티면 사실 지금처럼 많이 주가가 빠져주면 빠져줄수록 7천 미만에서 많이 머무를수록 나중에 튀어오를 때 굉장히 세게 튀어오를 겁니다. 외국인은 일주일째 사고 있어요. 오늘은 국내 기관이 던진 거고. 기억력도 대단. IQ 얼마나 높을까 뭐 하셨는데 IQ 높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제 뭐 사생활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 보통 사람도 좋은 원칙,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 더 있죠. 좋은 원칙, 좋은 습관으로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꾸준히 하다가 운때가 맞는다는 거죠. 근데 꾸준히 안 하고 있으면 운때가 왔는데 안 하고 있어서 놓칠 수가 있어요. 그죠? 혼자서 매일 뉴스 봐야지 하지만 절대 꾸준히 못 하거든요. 같이 뉴스 읽어주고 해석도 해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경제학 석사님이시네요. 사람의 얼굴만 봤지 시대를 보지 못했다. 2005년 바이오 투자 경험 말씀하셨는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임상시험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바이오 너무 어려운 분야입니다. 신약 성공은 10% 내입니다. 그 분야에 또 종사하시는 우리 최밀턴 분께서 또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관이 판 게 아니라 ETF 던진 거임. 사실상 개인 물량. 그렇죠. 요즘은 ETF 매매를 보면 그 ETF 기관 매매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코덱스 200을 기관이 많이 샀다? 그러면 그걸 누군가 많이 팔아서 기관이 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기관 매매랑 개인 투자자분들의 ETF 매매랑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이오가 저랑 잘 맞지 않아서 바이오는 제외하고 투자했는데 작년에 ABL 바이오를 저가에 매수하고 아주 우연히 상한가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바이오를 투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꿀까 하다가 아니야. 나의 원칙을 지키자 하고 상한가 맞은 좋은 기억으로 바이오와는 이별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 나의 원칙을 지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결론도 원칙을 지키자. 오늘 아침에 제가 조찬회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조찬회를 갔다 왔는데 저 얘기는 이 웜의 신박 때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전우큐 프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전우표 프로님이 요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준이 없는 것이다.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그 안가 원장님한테 주식에도 너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보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준이 없는 거고요. 그 기준을 만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사람의 멘토를 정하셔야 돼요.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뭐 계속 와 요즘은 저 사람이 잘 맞는 것 같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우리 업계에 그런 멘토를 정하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 제가 뭐 추천해 드릴 만한 멘토는 우리 윤쌤이시죠. 예. 그 왜 제가 윤쌤을 말씀드리냐면요. 그 결국은 투자잖아요. 투자. 투자를 해서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가 중요하잖아요. 결과. 부동산도 한 번씩 보면 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왜 듣는 거죠? 예,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저분은 10년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보면 계속 나와서 얘기하시거든요. 보면 부동산으로 또 돈 버신 분도 있어요. 보면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 중에 저분은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이고, 저분은 부동산으로 돈 못 버시고 부동산 제대로 맞춘 적 없는데, 근데도 왜 많이 들으시느냐? 그냥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근데 위안 얻으려고 저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많은 분들을 저는 알죠. 33년 동안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저분은 주식으로 돈 번 분, 저분은 주식으로 돈 못 번 사람인데. 네. 그래서 네, 우리 윤지호 쌤은 네, 재테크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보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멘토를 정하셔야 돼요. 멘토를. 아니면 우리가 뭐 수학은 수학의 정석, 영어는 뭐 성문 기본 영어라든지 성문 기초 영어. 제 친구 중에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간 친구가 성문 기초 영어만 10번 봤다잖아요. 그래서 하나 제대로 된 멘토를 정하거나 제대로 된 원칙, 투자 원칙을 그걸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소룡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10,000가지의 발차기를 하는 사람은 무섭지가 않은데 하나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무섭다고. 네.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예, 있습니다. 나는 그런 필살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좋은 댓글이 하나 더 있어서 요 댓글까지 읽고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정님 댓글이네요. 날씨는 더없이 화창하고 좋은데 계좌는 파랗게 질려 있을 때 밖을 나가보면 주식을 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한없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문득 나는 왜 사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냥 다 정리하고 편하게 살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주식을 완전히 놓지 못하는 건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융이 삶의 생존 그 자체와 직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도 그를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 짠한 얘기인데요. 그를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너무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 금융을 모르는 나라도 저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락장이 올 때마다 후회하고 반성하며 다음엔 꼭 이렇게 대응해야지 다짐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깨지고 배우고 조금씩 고쳐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자신만의 답을 찾을 거라 믿습니다. 최근 하락장에 속상하신 분들 모두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또 I never lose에 이어서 또 좋은 거 하나 배웠네요. 우리 민정님의 이 댓글도 이번 달의 댓글로 지정을 해서 전화 주시면 조책 괜찮더라고요. 성공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반도체 지식. 만약에 저 책이 있으시면 다른 책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가지고 책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시 뛰어 가계순자산 2291만원 증가. 자,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순자산이 9% 넘게 증가했다. 많이 늘었네요.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국민 대차 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 7,47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한 2,300만 원 늘었네요. 25년 평균 환율로 환산한 1인당 가계 순자산은 19만 3천 달러로 24년 기준 17만 2천 달러에 그친 일본을 앞섰네요. 1인당 순자산도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고요? 가구당 가계 순자산은 6억 3,427만 원으로 2024년보다 7.9%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순자산이 한 5억 7천 얼마였던가 뭐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지금 6억 3천만 원으로 더 늘었습니다. 한 가구당입니다. 한 가구. 자,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전체 순자산은 1경 4,16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167조 원이나 증가했고요.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전체 순자산이 1경 4천조. 이게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자산 종류별로는 순금융자산이 3,700조 원으로 1년 만에 674조 원, 21.8% 급증했고요. 지난해 국내 증시가 76% 급등하면서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한 525조 원 늘어난 영향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르며 주택자산도 전년 말보다 534조 원 불어났고요.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주택 시가 총액은 전년 말 대비해서 8% 늘어난 7,710조 원으로 집계됐네요.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시가 총액은 7,700조 원입니다. 7,700조. 그리고 순금융 자산은 3,700조. 부동산 주택 자산이 일단 금융 자산보다는 2배가 더 많다 그죠? 가계 및 비영리 단체와 금융, 비금융 법인, 일반 정부의 순자산은 모두 다 국민 순자산은 전년 말 대비해서 2.2% 증가한 2경 4,561조 원입니다. 대충 가계 및 이런저런 법인하고 다 합쳐서 정부까지 국민 순자산은 2경 5천조 정도 되군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택도 올랐죠. 주식도 올랐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강의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아이들이 참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의 목표가 자산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거는 일단 노동자가 되는 거잖아요. 노동자인데 왜냐면 물려받는 거는 큰 재산이 없다면
자산이 없기 때문에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가 노동자로 시작을 하는데 너네들은 자산가가 되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자산가, 주식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코인이 됐든 그림이 됐든 좋은 자산을, 핵심 우량 자산을 모으는 습관부터 길러라는 거죠. 그게 내가 돈을 모아서 1억, 2억, 3억부터 하는 게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모을 때부터 그때부터 습관을, 좋은 자산을 모아서 자산가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자산가가 돼야 되는데 정말 우량한 자산이 어떤 코로나 위기 같은 걸로 대박엔 세일을 해주면 그때는 레버리지를 써도 되죠. 그때는 돈 빌려서 해도 됩니다. 근데 너무 시장에 과열되어 있을 때 레버리지 쓰면 그게 완전 독이 되는 거죠. 자, 손절할 뻔 주가 50% 빠졌는데 삼성 한마디에 반전. 뭐죠? 한 달 새에 33% 빠지더니 삼성 한마디에 상한가 속출 반전했다는데 지금 사진은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이고요. 국내 로봇주가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전담 조직 신설 소식에 일제히 반등했다. 하반기에는 현대차 그룹과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양산 계획을 잇따라 공개할 예정이어서 글로벌 로봇 산업의 성장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증권가는 단기 조정을 거친 로봇주가 다시 주목받을 시점이라며 대기업 밸류체인에 편입될 핵심 부품 기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자, 삼성전자의 연결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22일 16.28% 오른 478,500원의 8,500원의 정규장을 마쳤고요. 이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장이 열리자마자 22.24% 폭등해서 장중 52만 9천원까지 치솟기도 했고요. 코스모 로보틱스, 그리고 TXR 로보틱스, 그리고 N 로보틱스는 상한가를 기록했군요. 이 밖에 로보티즈는 11.4, 로보스타는 12.4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5.8%, 뉴로메카가 4.44 등 다른 로봇 관련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투톱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소프트뱅크 자녀 지분 전량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사채를 들여 인수하면서 현대차도 4.76% 오르며 거래를 마감했고요. 현대차의 이 시스템 통합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도 6.6% 오르며 거래를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G전자도 5.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로봇 관련주 강세는 삼성전자가 전날 로봇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전사 역량을 결집한 로봇 사업 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힌 역량으로 풀이되는데, 삼성전자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RX 로보틱스 익스피리언스 사업 추진실을 신설해서 차세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로봇주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증시의 대표적인 성장 테마로 꼽혔는데, 지난 1월 세계 최대 정보기술 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양산형 휴머노이드를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고, 현대차 역시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젠슨 황 방언에 따른 국내 대기업과의 피지컬 AI 협업 기대가 부각되기도 했었는데, 다만 상승 재료의 부재와 상용화 및 수익화에 대한 우려로 지난달부터 급락세를 보였고요.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피지컬 AI 육성 방안이 포함되면서 정책 수혜 기대 관련 수요도 유입됐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로보틱스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8월 약 16조 원에서 올해 6월 초에는 49조 원까지 늘었다가
지난 20일에는 23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주요 종목의 주가는 6개월 전보다 평균 52.3%, 한 달 전보다는 평균 3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섰네요. 자, 지금 사진은 아틀라스가 올해 생산 현장 투입을 앞두고 AI 기반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부 신설로 인한 이번 반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하반기 양산 라인 구축과 공급망 구체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고요. 김혜빈 IBK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가시화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로봇 업종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단기 주가 방향은 사업화 속도와 가시화 정도를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고요. 로봇 산업 밸류체인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삼성의 후속 M&A 및 지분 투자 대상 구체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하반기 이후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LG전자의 클로이드, 테슬라의 옵티머스 3세대 양산 시제품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3분기 이후 휴머노이드 양산 모멘텀과 공급망이 구체화하면서 대기업 밸류체인 내 핵심 부품주로 관심이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예정된 테슬라 및 현대차의 2분기 실적 발표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인 현대차 최고 경영자 투자 설명에 주목하고 있고요. 월간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보다 회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미래가 달렸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417달러에서 415달러로 소폭 낮췄지만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고요. 앤드루 퍼코코 모건 스탠리 연구원은 자동차와 에너지 사업의 실적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옵티머스가 여전히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목표가를 417달러에서 415달러로 소폭 낮춰 이 $2 내리는 이런 건 왜 하는 거죠? 영국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이 개선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시장은 테슬라의 기존 자동차 매출보다 AI 기반 미래 성장 사업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기업 가치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391달러를 유지하면서 옵티머스 생산 계획을 주목했습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로봇 섹터는 6월 이후 고점 대비 지금 약 50% 조정되며 단기 모멘텀 부재와 상용화 수익화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며 밸류에이션 부담과 기술 리스크는 여전히 있지만 삼성전자의 사업 본격화가 산업 기대감을 다시 높이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봇 산업이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거의 확실한 미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6개월 만에 50% 빠졌다? 이 50% 빠졌는데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내가 투자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로봇 산업이나 이런 미래 산업은 이 1등이 누구인지가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일 때, 물론 미국 기업은 뭐 테슬라가 지금 옵티머스로 미국 1등은 테슬라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1등인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1등의 밸류 체인에 있는지 그것도 좀 잘 봐야 되고요.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옛날에 반도체 처음에 쫓아갈 때 미국, 일본, 뭐 근데
한국이 반도체를 해? 그래서 로봇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사실 로봇 청소기도 지금 중국의 로보락 쓰고 있고, 예, 중국의 유니트리를 비롯해서 훨씬 좀 앞서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쫓아가야죠. 예, 저 로봇 시장을 놓치면 저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무조건 저는 쫓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일단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의 밑단에 있는 기업들은 일단 세계 1등에 이 밸류체인에 있지 않으면 일단 조심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의 로봇이 글로벌하게 지금 3등에서 2등으로 올라서고 2등에서 1등으로 올라서고, 예, 그런 저력을 이제 보여주면 3등이 1등이 되면 100배, 2등이 1등이 되면 10배, 예,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100배가 아니라 뭐 한 300배 났는데요. 3등이 1등 되면 100배 납니다. 그래서 로봇이 삼성이 조금 늦었다 싶지만 하여튼 잘 쫓아가서 글로벌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처럼 글로벌 탑티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전자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바이오도 탑티어 됐잖아요. 그래서 삼성의 로봇이 저는 또 탑티어가 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열쇠, 누군가에게는 족쇄, 비제도 계급이 있다. 자, 2026 부채 리포트라고 돼 있는데 양극화를 키우는 빚, 순자산 격차가 134배로 벌어졌다. 두 얼굴의 부채. 상위 20%에게는 레버리지, 하위 20%에게는 족쇄로.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자산 격차를 벌리는 흐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요. 자산이 많은 가구는 빚을 늘리면서도 자산을 확대했지만 취약계층은 부채가 자산보다 빠르게 증가해서 이 순자산, 총자산 빼기 총부채가 오히려 이 순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계부채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순자산 하위 20% 가구의 금융부채는 2,616만 원으로 저축액이 1,000만 원인데 저축액의 261.5%나 달했고요. 저축액을 모두 동원해도 금융부채의 38% 정도만 갚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율은 전년 동기 249.2%보다 12.3%포인트나 상승을 했고요. 상위 20%는 사정이 달랐는데요. 평균 금융부채가 1억 2,573만 원인데 저축액이 무려 2억 8천만 원으로 금융부채가 저축액의 45%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금융부채를 모두 갚고도 한 1억 5,500만 원이 남는 수준이고요. 저축 여력 대비 금융부채 부담은 하위 20%가 상위 20%에 5.8배에 육박했습니다. 전체 자산과 비교하면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이 두드러졌는데 전체 가구의 부채 자산 비율은 16.9%에서 16.8%로 1년 새 소폭 하락했고요. 전체 가구에서 부채 비율이 반면 하위 20%는 68.9%에서 70.9%로 오히려 부채 비율이 2%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전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지만 자산이 적은 가구에서의 빚의 압박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하위 계층에서는 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담보대출에는 부동산은 물론 예금, 증권, 보험, 주식펀드, 채권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위 20%의 평균 담보대출은 1,107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한 18% 증가했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전체 부채는 3.7% 늘었지만
자산은 0.8%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그 결과 평균 순자산은 한 1200만 원에서 1130만 원으로 오히려 5.6% 감소했고요. 담보대출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부채를 빼고 실제로 남는 자산이 줄어든 겁니다. 상위 20%는 부채 증가가 순자산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들의 평균 금융부채 1억 2,500만 원은 7.2% 증가했고 전체 부채 역시 8.6%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평균 자산은 7.6% 확대가 됐고요. 이 보유 자산의 절대 규모가 큰 만큼 자산은 평균 자산이 17억 4,590만 원이네요. 보유 자산의 절대 규모가 이제 큰 만큼 자산은 1억 2,299만 원 늘어서 부채 증가액의 6.9배에 달했습니다. 부채가 1,778만 원 늘었는데 자산은 오히려 1억 2,300만 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것보다 자산이 늘어난 게 거의 7배에 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평균 순자산은 14억에서 15억 2천만 원으로 한 7.4% 늘었고요.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하위 20%의 134배로 전년 118배보다도 격차가 확대가 됐습니다. 자, 김영희 교수는 부채가 자산가에게는 자산 규모를 키우는 지렛대로 작용했다면서 취약계층에는 이미 부족한 자산을 잠식하는 오히려 고정 부담이 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빚을 유지하는 비용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5대 은행의 신용점수별 가계대출 금리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신용점수 951점 이상 차주의 단순 평균 금리는 4.39%로 전년 3.99 대비해서 0.4%포인트 상승했고요. 반면에 650일에서 700점 차주의 금리는 연 5.06에서 연 6.08로 1.02%포인트나 뛰었네요. 두 신용 점수대의 금리 차가 1.07%포인트에서 1.69%포인트로 오히려 벌어졌고요. 신용도가 낮은 차주가 더 높은 금리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금리의 상승폭도 더 컸던 것입니다. 문제는 금리 흐름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인데 같은 규모의 빚이라도 취약계층의 이자 비용이 더 빠르게 늘면 소비와 저축이 동시에 위축돼서 자산 형성이 한층 어려워집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에 밀려 저축하지 못하면 향후 자산 가격 상승에 참여할 기회도 줄어들고 부채 부담이 자산 형성을 막고 부족한 자산이 다시 차입 조건을 악화시키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취약계층의 차입은 생계, 주거 등 실수요 성격이 강하고 가계대출을 총량으로 일률 규제하면 자금이 꼭 필요한 차주부터 대출에서 밀려나서 부채에 따른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좋은 자산을 살 수 있게끔 규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보면 생애 첫 집을 사는데 30년 만기로 해가지고 이 모기지 한 80% 그렇게 제공을 해서 빨리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옛날부터 제가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이 비싼 집값을 떠넘기려고 하느냐 뭐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 물가 상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이 한 5% 올라가고 5% 예금 금리가 3% 근데 집값은 평균 10%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피터 린치도 얘기했잖아요. 일반인들이 물가를 해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재테크 수단은 자기가 살 집을 사는 거라고. 그래서 생애 첫 집, 자기가 살 집을 사는 사람한테는
80% 장기 모기지로 해서 빨리 자산을 취득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자산가가 되라는 것처럼. 네, 근데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좀 잘못된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이라든지 이 자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게 보세요. 족쇄가 되고 자산이 형성이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노동소득이 물가 상승보다도 못 쫓아가니까 노동소득의 증가율이.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량 자산을 좀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TSMC 내년 파운드리 가격 10% 인상.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내년부터 생산 및 서비스 비용을 10%가량 인상을 하고요. TSMC는 원자재와 제조 장비 가격 상승과 신규 공장 건설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2027년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고요. 인상폭은 고객사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이 12나노와 16나노 등 공정 제품은 가격이 최대 10%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일부 첨단 칩의 최종 가격 인상률은 10%를 넘어설 수가 있고요. 고성능 컴퓨팅용 칩 등의 주문이 수요 예측을 초과해서 몰리면서 기본 인상분에다가 10에서 15%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TSMC는 고객사에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올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으로 가격 인상 시점을 잡았다고 설명을 했고요. 올 들어 TSMC와 인텔 등 비메모리 제조업체는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 등 메모리 제조사도 반도체 가격을 인상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붐을 타고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어인데 이날 TSMC 발표는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제조 원가 상승을 이유로 꼽았다는 점에서 다른 반도체 제조사의 가격 인상과 차별화됩니다. TSMC는 올해 초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헬륨 등 반도체 생산용 가스 공급 압박과 비용 상승을 경고하기도 했고요. 가격 인상 요인이 추가되며 칩플레이션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산 칼럼. 반도체 착시를 극복하려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진영 연세대 교수님이시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월 27일자 일본, 한국, 대만이 산업적 쇠퇴를 앓고 있다. rot. 음식이 뭐 썩는다 할 때도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제목이 이 기사에서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동북아시아 경제의 이면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들 세 나라의 수출 호조는 AI 반도체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이며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화학, 기계 등 전통 산업은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공급 과잉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네요. 앞으로 AI 호황이 꺾이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산업 다변화와 내수 확대, 노동시장 및 복지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반도체 호황은 단군 이래 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 삼성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만 90조 원에 달해서 글로벌 빅테크 영업이익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대 380조 원, 내년에 570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올해가 290조, 내년에 470조 정도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년에 삼성하고 하이닉스 두 개 합쳐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1000조가 넘습니다. 네. 자, 골드만삭스는 2028년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런 호황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증시 화랑에 따른 이 증권거래세 등 대규모 세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재경부는
올해 국세가 종전보다 25조 원 초과한 한 4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화려한 수치의 이면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놓여 있는데 수억 원대 삼성닉스 성과급은 중소기업 종사자와 임시직 근로자에게는 별천지 얘기이고요. 당장 두 회사 협력업체 직원조차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데 두 회사의 성과급을 영업이익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이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때 9,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IT 하드웨어를 제외하면 시장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의 발목 잡혀서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선진국에서도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1959년 네덜란드 부케에서 대규모 천연가스전이 발견되자 국민이 환호했고요. 그러나 막대한 에너지 수출이 통화 가치를 절상시켰고 제조 경쟁력을 갉아먹었고요. 특정 부문에서의 번영이 다른 산업의 쇠락을 초래하는 이 네덜란드병, 더치 디지즈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병이고요. 이웃국가 노르웨이도 북해 유전을 통해서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조성했으나 지난 10년간 생산성이 약화된 데다가 석유 수출 감소와 고령화 비용 증가로 미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3대 분야에 삼성전자 2,655조 원, 하이닉스 2,100조 원을 포함해서 총 5,0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프로젝트이고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기회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첫째, 잠재 성장률 제고인데 반도체가 AI 데이터 센터의 연산 기반을 공급하고 데이터 센터는 피지컬 AI 학습 인프라를 제공하며 로봇 산업이 이를 여러 제조업 현장으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이 되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가 있고요. 둘째는 청년 고용과 지역 격차 해소인데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는 서남권에 건설될 예정이고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고임금, 청년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주거 등 전반적인 생활 여건 개선도 같이 확보해야 하고요. 셋째, 역대급 세수의 현명한 배분인데 초과 세수를 민생 지원과 단기적 경기 부양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보다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 비반도체 신산업 육성에 투입하는 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수천조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지만 그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력망, 용수, 부지, 인프라 등을 우선 공급해야 하고 사상 유례가 없던 이 반도체 호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예, 나라나 국민, 개인이나 기업이나 다 똑같습니다. 뭐 열심히 돈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번 돈을 또 효율적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ROI 개념으로 Return on Investment 개념으로 봤을 때 돈을 벌었는데 와 내가 차를 산다? 네, 저는 차를 좋은 차를 사고 싶은데 딱 살 생각을 하면요. 계산을 해보면 차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 차를 사면 한 3년 타면 30%, 5년 타면 50% 차값 날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한번 사볼까 하다가도 너무 아까워서 못 사겠어요. 투자가 본업이다 보니까 1억을 투자했을 때 벌 수 있는 향후 15%만 벌어도 5년 지나면 이게 2배로 늘어나는데 새 차를 사면 이게 반토막이 난다는 거죠. 실은 중국발 AI 쇼크 주영섭 서울대
교수님이시군요. 전 중소기업 청장도 하셨네요. 자, 지난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대회 2026은 단순한 AI 기술 전시회가 아니고 중국이 미국의 기술 통제에도 위축되지 않고 AI 기술과 산업 생태계, 나아가 글로벌 규범까지 주도하겠다는 자신감을 세계에 천명한 자리였습니다. 1100여 개의 기업이 4000여 개의 제품을 선보였고 300개 이상 제품이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참관객도 연인은 40만 명을 넘어섰고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문샷 AI가 공개한 초거대 AI 모델 키미 K3였고요. 글로벌 증시가 출렁일 정도로 그 충격은 컸습니다. 키미 모멘트라는 말이 나올 만큼 중국 AI가 더 이상 저가형 추격자가 아니라 미국 최상위 모델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세 가지 충격이 부각됐는데요. 자, 첫 번째 에이전틱 AI의 진화와 대확산입니다. AI가 질문에 답하는 단계를 넘어서 다중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러 과업을 주어진 목표에 따라 스스로 수행하는 이 행동형 AI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전 시장 내 기업 대부분이 제조, 금융, 의료, 교육, 유통 등의 AI를 결합한 AI 플러스를 외쳤고요. 이제 AI 기업만의 경쟁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대변혁의 장이 열린 겁니다. 자, 둘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의 약진인데 전 시장에는 산업, 물류, 서비스용 휴머노이드가 대거 등장했고요. 모터, 감속기, 센서, 배터리 제어기 등 하드웨어와 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데이터 등 소프트웨어를 망라하는 중국의 완결형 공급망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중국이 휴머노이드 등 로봇을 자동차나 스마트폰처럼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낮춰간다면 세계 산업 한도는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중국형 AI 이 풀스택 역량의 부상인데 젠선왕은 AI 산업을 에너지, 반도체, 그 다음에 인프라, AI 모델, 그리고 응용 서비스의 이 5단 케이크에 비유를 했죠.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 5층의 이 풀스택을 자국 생태계 역량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날 기조연설은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었고요. 그는 개방형 AI 생태계와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새로운 AI 질서의 설계자로 제시했고요. 국가가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지방정부, 기업, 학계, 연구계, 금융계가 치열한 내부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중국식 전략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한국 역시 각 부문의 각자 도생을 막을 강력한 민관 AI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정부 조직과 예산, 인재, 데이터 정책을 AI 대전환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중국의 또 다른 힘은 선적용 후 보완의 애자일 방식인데 AI 시대에 완벽한 것을 만들어 적용하려다가 실기하기 십상이고요. 처음에는 좀 불완전해도 데이터가 쌓일수록 완벽해지는 AI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을 가로막는 그물망 규제를 걷어내는 제도 개혁이 필수인데 정부 조달의 전략적 활용도 시급합니다. 중국 정부는 혁신 성과의 최초 구매자가 되어서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내고요. 우리 조달 제도 역시 최저가나 과거 실적 중심에서 혁신성 및 확장성 중심으로 과감히 체질을 바꿔야 하고요. 국내 공공시장을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 테스트베드로 제공해서 초기 수요와 실증 기회를 부여해야 글로벌 시장의 문도 열릴 겁니다.
WAIC 2026이 제시한 AI 경쟁은 산업 생태계, 규제와 조달, 통상 외교 등을 하나로 묶어 싸우는 국가 총력전이고요. 이제 막연한 자신감을 버리고 통렬한 위기의식 속에서 분발해야만 미래 생존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묵직한 기사들을 많이 다뤘다, 그죠? 네, 오늘 워맨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